설 연휴 주목됐던 양자 TV 토론이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권순정 총괄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캠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양자 토론은 일단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이 됐고요. 사자 토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보다는 또 부담감이 또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자 토론이면.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던 것이 양자 토론이든 사자 토론이든 토론을 많이 하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뭘 할 건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서로 얘기하고 논쟁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는 꽃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양자 토론이 무산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토론 자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그렇죠. 4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아무것도 잘 몰라요. 예. 저도 역대 대선 97년부터 TV 토론이 도입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만 상당히 아쉽고 이제 뭐 사자 토론이든 양자 토론이든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라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워낙 뭐 답변이고 달변이고 그게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 답변과 달변이 토론 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선거에서 토론이라는 것이 학술 토론이 아니라 정치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 토론하는 것이 개별 아이템에 대해서 논쟁에서 누가 이기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그 논쟁에서 진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마음, 그러니까 표로 연결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정치 토론, 선거 토론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민주당 경선에서 정말로 여러 차례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윤석열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다른 후보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그만 우려하는 부분들 아마 저쪽에서도 우려할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뭐든 간에 국민들한테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사자 토론을 합시다 하고 이제 날짜를 몇 개를 정해서 각 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뭐 지금 4명의 후보 모두 환영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봅시다. 그리고 뭐 권순정 팀장은 또 여론 분석 전문가로 또 알려졌었는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캠프가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12월 말이라든지 그 연초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한 5%나 7% 엄청나게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를 해상을 하면 많이 아쉬운 부분들은 있죠. 근데 이제 불과 5년 전에 탄핵이라든지 촛불 전국을 거쳐서 그 당시에 5월 9일 한 달 전에 4월 초쯤에 지지율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4%포인트인가 그 정도로 여러 조사에서 뒤지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정치 환경이나 여론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가 5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론 환경이나 정치 환경이 상당히 나빠져 있고 그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3, 4%포인트 박빙 구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 2주까지는 이제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이번 주 조사가 무려 한 10몇 개나 발표가 됐는데 그런 것들 다 종합을 하면은 반등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 명절 연휴 시작인데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명절 전에 확고한 우위를 거두겠다 이런 전략인데 그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많이 좁혀졌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캠프에서는 명절 끝나고 나서는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은 지금 구도 자체라든지 여타의 어떤 환경 자체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리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절 전까지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좁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용으로 보면은 2030이 지난 2주 동안에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 주 초에 오늘까지 나온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은 2030에서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예. 수도권 역시도 여타의 보도에서 보면 막 서울이 막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일부 여론 보도에서 상당히 많이 확대 보도가 되는데 지금 냉철하게 이번 주의 조사를 보면은 수도권 그러니까 특히 서울 지역에서 반등의 흐름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전화면접 조사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거의 박빙구도로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이라든지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특히나 지금 오늘 13,000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코로나의 위기는 해결해야 돼요. 예.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이나 어떤 민생 어려움, 자영업자라든지 청년의 어떤 알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코로나 이 위기는 해결해야 되고 민생의 위기는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둘을 두고 이 위기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능력이 있겠느냐. 응? 그 부분들이 예.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유권자들 국민들은 자질 누가 능력이 더 있고 누가 더 자질이 뛰어난 이걸로 판단할 것이다 이런 생각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두고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아까 2030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2030에서 남성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서울의 민심 뭐 부동산과 좀 연관이 있겠죠. 네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좀 뒤처지고 있는 모양새다. 네네. 근데 국민의힘이 내홍에 빠지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뭐 탈모 공약이라든가 이런 게 온라인에서 박수받고 이럴 때는 2030 남성들한테도 앞섰고 서울 여론조사에서 앞섰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어쨌든 뒤집어지면서 네. 주도권 뺏긴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다시 찾아올 보강 같은 건 없습니까? 2030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사이다는 당장은 좋죠. 예. 근데 고구마로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고구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떤 도전적인 파격적인 어떤 7자짜리의 그 정책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예. 사실상의 그동안 한 2주 동안의 남녀 갈등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접근법으로 해서 지금 청년의 삶이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여타의 문제들의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청년의 삶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에 그 선대위 같은 경우는 청년 공약을 과감하게 발표하고 거기는 주거 정책이라든지 청년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청년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청년들한테 이것이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보다는 이것이 맞지 않나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것이 데이터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천천히 나가겠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빨리 간다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 방식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40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과 5년 전에는 30일 남겨놓고 그런 정치 상황이 좋았을 때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많이 뒤져 있었습니다. 네. 자, 엊그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뭐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제2의 고향이기도 하죠. 성남 시장에서의 연설. 오늘 보니까 조회수가 뭐 80만에 육박하던데. 그렇게 많이 봤나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뭐 100만 아마 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화제가 됐다, 이슈가 됐다. 그 이후에 그리고 7인회라고 명명된 사람들이 임명직 맞지 않겠다. 또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하며 여러 가지 쇄신 정책이 냈습니다. 아직 이것들이 여론에 반영은 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여론에 반영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거 봅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 가해지는 마타도어성 네거티브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네거티브는 상대방이 자신의 지지층들의 절대적인 지지층을 불리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다른 후보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가하는
상대측에 유권자들이 몰리는 것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상대원 연설 이틀 월요일에 상대원 예. 연설은 그렇게 가족이라든지 개인사에 대한 네거티브라는 부분들이 그 선거를 규정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가 살아왔던 가등 그 상대원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사진을 봤는데 옛날에 70년대 거의 뻘밭이더라고요. 예. 성남 시민도 불구하고 예. 그쪽에서 자라왔어요. 어머니께서는 화장실을 지키면서 돈을 그 동전을 받으면서 이제 예. 그렇게 그 체급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지금 선거 상황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어떤 엄해랄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원 시장에서 되게 감정이 북적치게 다가왔던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다시 보려고 하는 어떤 예. 동기랄까 그런 부분 될 수도 있고요. 또 질문 뭐였죠? 86 총선 불출마 송영길 대표. 지금 송영길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이제 4선째부터는 동일 지역에 출마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지난번 총선 때도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걸 주장을 했었고 그렇죠. 보궐선거에서도 과감하게 지지층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천 무공천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연장성 속에서 무공천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맡겨줬을 때 과연 누가 잘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모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기득권 세력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삶은 도외시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아니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하고 있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탈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일단 여러 가지 여론들을 보니까 특히 송영길 의원이 발표한 부분들은 좀 반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일부 있을 것이고 있고 문제는 정치개혁, 정치교체 이 화두가 기본적으로 그거는 수단적이고 과정적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사회 곳곳의 어떤 불공정 체제 해체라든지 개혁이죠. 그리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내는 경제적인 능력, 경제 비전 그런 것들로 가기 위한 수단적인 과정이고 이제 수단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어떤 국민 삶을 바꾸는 개혁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쇄신 정책들이 쇄신안들이 조금 더 번지려고 하면 송영길 대표뿐 아니고 86 세력에서 몇 명이 총선 불출마 더 나와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우상호 의원이 그 총선 불출마를 재확인했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한다는 거는 본인들의 향후 캐리어를 중단하겠다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86 그룹들이 그런 선언들을 더 해준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보다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기득권 최소한 기존에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던 기득권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버리려고 하는구냐 그런 신뢰감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뭐 캠프에 계시니까 단이라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였다가 최근에 들어 잠깐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3자 필승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자는 누구 3자입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런 3자입니다. 그럼 왜 심상정 의원은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중도층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 3자가 붙어도 지지 않는다.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안철수 표가 윤석열한테 전부 오냐. 그건 아니다. 이재명한테 갈 것이다. 그래서 3자가 해도 이긴다. 이런 얘기 있던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봐요? 저는 이제 3자라는 말은 지금 사실상 심상정 후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4자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다자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이재명 후보 필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논거 중에 하나가 중도층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중도층이 지금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한 2주 동안 중도층이 상당히 같긴 했지만 이번 주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몰리고 있거든요. 둘 간의 중도층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중도층 그 부분들을 어떤 뭐 사자 필성론으로 얘기하는 건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구도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보수적인 후보로 그 국민들한테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자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필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자구도로 가면 2017년에 재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근데 다자구도가 중요한 것이 예.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뢰와 어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랄까 그 내용이 일단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네거티브라든지 정쟁적인 요소가 미디어를 덮고 있고 그것들로 해서 국민의 눈들이 많이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예. 12월, 1월 들어서면서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도 앞섰고 특히 당선 가능성에서는 더 차이를 벌렸는데 윤석열 후보보다 최근 들어서는 이 당선 가능성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거는 뭐 캠프에서 본다기보다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봤을 때는 지지율하고 당선 가능성은 항상 연동되어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한쪽에서 빠지면은 그 당선 가능성에서도 빠지고 높아지면 높아지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자세히 보시면은 지지율이 조금 박빙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높지만 종합을 해보면 여전히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더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능력이랄까 그런 부분들 평가라든지 특히나 이제 경제를 잘할 후보, 민생을 잘 챙길 후보, 코로나를 위기를 극복할 후보, 외교 이 모든 대부분의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어떤 평가에서도 동일한 지지율 조사에 들어가 있는 그 문항에서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이라든지 국정 운영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상당히 높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권순정 총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